옛날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는 가난한 희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희진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책임감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장녀로서 어린 동생들을 어머니와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여인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희진이 사는 오두막 앞에서 멈추더니 희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집 큰딸 희진이 맞느냐? 희진은 매파의 낯선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어머니 계시니? 이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매파를 반겼지요. 어서 오시오. 그래 좋은 자리가 생겼어요? 희진 어머니, 이번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났지 뭐예요. 희진이가 그 집으로 시집만 가면 앞으로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이 해준다고 했으니께. 어떤 집인데 그렇게 해주신대요? 나랏밥을 먹고 있는 안전한 직업을 갖고 있고 직위가 높아서 모아놓은 돈도 많다지 뭐요. 소문난 알부자라오. 그런 집에서 우리 희진이를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친정집까지 먹여 살리면서요. 그러니께 희진이가 복이 넝쿨째 굴러왔지 뭐요. 희진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댁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가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심하시니 여자 혼자 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 그나마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먹는 것이 적으니 낫지. 조금 더 크면 쌀독에 쌀이 남아나지 않는다니까? 희진은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매파를 그저 바라보았어요. 내가 환관의 집으로 시집을 가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넉넉한 돈을 준다고 했단다. 너와 내 가족이 더는 굶주릴 일이 없을 것이야. 희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지요. 환관이라니요. 제가 환관에게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매파는 희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환관이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는 그저 그곳에서 호강하며 살면 돼. 더 이상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굶주리지 않게 할 방법으로 최고지. 어차피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니 내가 가서 아이 낳느라 고생할 일은 없을 거다. 희진은 매파가 하는 말을 알 것 같았어요. 자기가 환관의 집에 팔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희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희진의 어머니는 말없이 희진이가 환관에게 시집 가주기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던 동생과 어머니가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희진은 고민의 여지가 없었지요. 딸을 환관의 집에 시집 보내고 죄책감에 시달릴 어머니를 생각하여 오히려 희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이참에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저도 호강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거야. 그 집에만 들어가면 이래저래 고생할 일은 없을 테니 좋게 생각해야지. 매파는 그런 희진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바닥으로 한 뭉텅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 돈으로 끼니를 때우는 데는 당분간 걱정 없을 것이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희진아 미안하다. 어미가 죄가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 되었지요. 저도 평생 뜨신 밥 먹고 잘 살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시어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희진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매파를 따라 나섰지요. 이 길이 옳은 걸까? 희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발걸음은 매파의 뒤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을을 벗어나고 점점 환관의 집으로 다가가자 희진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환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희진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은 희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인들이 나와 희진을 맞이했어요. 비단으로 꾸며진 신방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웠습니다. 금빛 자수로 장식된 커튼이 사방을 들이우고 곳곳에 은은한 향초가 밝혀져 있어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 했어요. 희진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 방의 주인인가?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겠지? 그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희진을 반겼어요. 환관은 희진을 다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희진이구나. 어서 오거라. 단정해 보이는 것이 이 집에 어울릴 것 같구나. 이 방은 이제 내 방이니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희진은 그동안 좁은 방 안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누워 자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몸을 부비며 잠들었던 그 시절이 너무도 익숙했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커다란 비단 이불 속, 그리고 그녀 옆에 누운 낯선 남자의 존재, 희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희진의 어린 마음엔 여전히 두려움과 낯설미 가득했지요. 환관의 눈과 손끝이 희진의 몸을 탐닉할 때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까봐 두려웠지요. 희진은 비단 이불의 부드럽고 고운 촉감을 느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답니다. 환관의 손길이 그녀의 곳곳을 스칠 때마다 희진은 이불 끝자락을 움켜잡으며 그 밤을 견뎌야 했지요. 하인들은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며 집안의 안주인으로 예우했고 환관 역시 희진을 부인으로서 존중하며 잘 대접해 주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이 팔려온 존재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희진은 그 감정을 떨쳐내고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이 집안을 더 잘 관리하고 부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느 날 저녁 희진은 환관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대감, 제가 집안의 살림을 맡아 관리해보고 싶습니다. 환관은 희진의 말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안 살림은 부인이 맡아 하고 있는데 무슨 살림을 더 맡아보겠다는 말이오? 대감, 안살림만으로는 부를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소작 관리까지 맡아 하고 싶습니다. 그건 김서방이 하고 있지 않소. 부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아니옵니다. 소인이 이 집안을 더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대감께서도 궁궐에 계시는 날이 많으시니 저도 할 일을 맡아 적적함을 달래고자 하옵니다. 소작 일까지 제가 맡아 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인의 뜻이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오. 김서방에게 일러 부인을 도와드리라 하겠소. 감사하옵니다, 대감. 희진은 그날부터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지요. 희진은 집안의 재정을 살피던 중 환관이 소작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작인들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 소작인들을 찾아갔지요. 대감께서 자네들에게 거두는 세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구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마님, 이 땅은 너무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몇 해 동안 가뭄이 심해 수확이 잘 안 되었습니다. 희진은 농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듣고 넘어가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더 좋은 종자를 가져오고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 수 있게 하겠소. 대신 수확이 많아지면 그것에 맞게 세를 더 거두겠네. 어떤가? 소작인들은 이 제안에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희진은 집안에서 묵혀두었던 재산 중 일부를 풀어 좋은 종자를 사들였고 인근 마을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다음 해에 소작인들이 경작하는 땅에서는 풍년이 들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세금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관은 이러한 희진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똑똑하게 집안 살림을 늘리고 소작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며 환관은 점차 희진에게 더욱 많은 권한을 주기 시작했어요. 부인 이렇게 집안을 잘 꾸려 나갈 줄은 몰랐구려. 희진은 환관의 칭찬을 들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그녀의 영향력은 집안에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팔려온 존재가 아니라 집안의 중요한 실권자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환관은 왕을 모시는 직책이므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때마다 희진은 홀로 밤을 지내야 했지요. 환관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희진은 외로운 밤을 보내기 위해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잠을 청하곤 하였지요. 그날도 희진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잔으로 시작했던 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날도 부쩍 늘어났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한 희진은 조금 더 취기를 즐기고 싶어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외로움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취기가 오르자마자 희진은 몸이 무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변소에 가고 싶은 희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본 희진은 휘영청달 밝은 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깨우려 했지만 술에 취한 희진의 몸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처량히 달을 보고 있으려니 저쪽에서 거무스레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거기 누가 있어? 희진은 외롭고 적적하여 혹시 말벗이라도 해줄 사람인가 하고 불러보았어요. 소인 동석입니다. 동석이구나. 이 밤에 어인 일이더냐? 잠이 안 와 잠시 나왔지요. 마님은 어인 일이십니까? 마님 술을 드셨습니까? 그래, 내 한잔했지.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달을 보며 하소연하고 있었지. 마님처럼 아무 걱정이 없으신 분이 왜 처량하십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더냐? 정녕 몰라서 그리 묻는 게냐? 너의 건장한 모습을 보니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욱 처량하게 느껴지는구나. 희진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리자 동석은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재빨리 부축해 주었습니다. 희진은 순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희진도 모르는 사이 동석의 가슴에 매달려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그런 희진을 동석이 번쩍 안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희진의 방에 곱게 뉘어놓고 가려는 동석을 희진이 팔목을 잡았습니다. 마님 뭐 더 필요하신 것이 있습니까? 너는 남의 집살이 하면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것이더냐? 눈치는 밥을 말아 먹은 거야? 소인 저녁은 된장국에 밥을 먹었는데요. 소인이 챙겨야 할 눈치가 더 있습니까? 너는 사내도 아니더냐? 소인이 사내라는 건 마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알았다, 나가보거라. 동석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것인지 희진이 아무리 눈치를 주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희진은 그런 동석이 야속하게 느껴졌지요. 그 후로 희진은 더욱 외로워졌고 쓸쓸한 마음에 밤이면 술기운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을 모시는 환관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희진이 혼자 독수 공방해야 하는 날이 많다 보니 젊은 희진은 술독에 빠져 살기 일쑤였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기운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있노라니 동석이 희진이 옆에 와서 슬그머니 앉는 것이었지요. 이 밤에 잠은 안 자고 어인일로 나왔느냐? 너도 저 달처럼 나를 비웃는 것이냐? 마님같이 고고한 분을 누가 감히 비웃겠습니까? 내 보기엔 비웃듯이 쳐다보는 것 같구나. 저 달도 동석이 너도 내 마음만 흔들어 놓는구나. 왜 이리 답답하고 덥단 말이냐? 희진은 술기운에 더위를 못 참고 치마를 살짝 걷어올리니 뽀얀 허벅다리가 동석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지요. 환관이 없을 때마다 술을 마시는 희진이 동석은 안쓰럽게 느껴지는 참이었어요. 희진이 자기가 모시는 상전이기에 동석은 언감생심 연정을 품을 수 없고 그저 안쓰럽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희진이 더욱 안쓰럽고 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더구나 뽀얀 희진의 허벅다리는 피 끓는 청춘인 동석의 욕정을 참기엔 한계가 느껴졌고 달빛에 비친 복숭아처럼 발그스름한 희진의 얼굴이 동석이를 더욱 불끈거리게 했던 것이지요. 내가 마님께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못 참겠습니다. 동석이 희진을 번쩍 안고는 희진의 방에 들어갔지요. 희진이 술기운에 하늘로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니 희진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내다운 사내를 느끼게 되었지 뭡니까? 환관의 손맛만 느꼈던 희진은 제대로 된 동석의 큼지막한 것이 희진의 깊은 곳을 들락날락하니 희진의 옹달샘은 넘쳐 흐르고 천당인지 지옥인지 모를 맛을 느끼고 말았답니다.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이것이 이리도 좋았던 것이란 말인가? 희진은 비로소 건장한 사내의 아랫도리 맛을 제대로 보았고 환관이 없는 밤이면 동석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환관이 없는 밤이면 동석과 꿈같은 밤을 보내게 된 희진은 복사꽃처럼 어여쁜 새색시가 되었고 그렇게 둘의 사랑은 깊어져 갔지요. 그렇게 둘의 사랑은 깊어져 갔고 하지만 사랑의 흔적은 남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희진은 자신의 달거리가 멈추고 배가 서서히 불러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몸이 조금 붓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새로운 생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희진은 임신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옷으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그녀는 매일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렸지요. 환관과 하인들이 눈치챌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동석과 야반도주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동안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버릴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결국 희진은 결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희진은 살 길을 도모하였지요. 대감,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오? 오늘은 부인답지 않게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것이오? 희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대감,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몇 달 전 대감께서 숙직 중이시던 날 어떤 사내에게 겁탈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 마음이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까도 생각했으나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살아남아 있고 지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환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소? 이 집은 보안이 철저해 함부로 들어오는 자가 없을 텐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단 말이오?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인들을 색출해서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구려.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환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신뢰와 헌신을 생각하며 배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환관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려. 그런 몹쓸 일을 겪고도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소.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부인은 걱정 말고 들어가 쉬고 있으시오. 내가 깊이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겠소. 희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배신자로 여겨질까봐 두려웠지만 환관의 따뜻한 말에 조금 안심할 수 있었지요. 며칠 후 환관이 희진을 불러 말했어요. 누구의 씨인지 알 수 없으나 부인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는 이제 당신 자식일 뿐 아니라 내 자식과도 다름없소. 그러니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그 아이를 낳고 오시오. 내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겠소. 어차피 나에게는 후계자가 없으니 내 자식으로서 키우겠소. 그 순간 희진은 환관의 배려와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동안의 괴로움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지요. 대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대감께 보답하겠습니다. 환관은 미소를 지으며 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럴 필요 없소. 부인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저 무사히 아이를 낳아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면 돼요. 희진은 결국 아들을 낳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들은 건강했고 환관은 약속대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환관은 수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며 큰 기대를 걸었고 희진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지요. 세월은 흘러 수호가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밤 환관은 희진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수호가 5살이 되었으니 궁궐에 들어가 내 씨의 임무를 다할 때가 되었소. 그 아이를 궁궐로 보내야 할 것이오. 환관의 말에 희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환관이 수호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며 사랑했지만 궁궐에서 내시로 키운다는 생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대감, 수호를 내시로 보내다니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수호는 이제 나의 양자가 되었고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아들이니 당연히 나의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소. 곧 내 씨로 보낼 것이니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오. 환관은 당연한 듯 말했지만 희진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희진이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였고 내시로 보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희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대감, 절대 안 됩니다.
수호만은 내시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부인, 어찌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오. 이건 수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오. 그 아이는 내 양자가 되었으니 우리 가문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 것이오? 희진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소리쳤어요. 아니요. 대감, 수호를 내시로 보낼 수 없어요. 제발 생각을 다시 해주세요. 그 아이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환관과 희진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온 집안의 하인들이 그들의 싸움을 엿듣게 되었지요. 수호가 내시로 보내진다는 소문은 금세 하인들 사이에 퍼졌고 집안의 모든 사람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지요. 집안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희진은 수호를 내시로 보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고 환관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희진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시름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동석이 희진의 방을 찾았지요. 동석이 너도 수호 이야기 들었지? 이를 어쩐단 말이냐? 마님, 그래서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 있어온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도 제 비밀을 모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희진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아해하며 그를 지켜보았어요. 저는 단순한 하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궁궐에서 한관 나리를 은밀히 감찰하라는 명을 받고 온 자입니다. 희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감찰? 누가? 왜? 대감을 감시한단 말이냐? 희진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동석을 바라보았지요. 환관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에 대해 임금님께서 압력을 가하시자 환관은 이에 앙심을 품고 반역을 계획하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을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며 더 큰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환관의 부당한 축제와 음모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그 계략을 염탐하기 위해 저를 이 집의 하인으로 은밀히 보내셨지요. 희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희진을 알아차린 동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그가 부당하게 쌓아온 부에 대한 문서와 증거들을 모아왔습니다. 이 증거들로 환관을 제거하고 수호를 지킬 수 있습니다. 희진은 동석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손으로 불을 키워온 집안이 반역에 쓰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석의 계획이 수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이 집안을 관리하며 재산을 키워왔는데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마님이 관리한 재산은 극히 적은 일부입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환관에게는 마님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재산은 대부분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있으며 김서방이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꼼꼼하게 관리해온 집안의 재산 외에도 환관에게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막대한 재산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대감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니 난 전혀 몰랐어. 그동안 김서방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 것도 모두 그 재산들을 관리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 재산을 활용해 환관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반역을 꾀하기 위해 사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진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불리는 재산에 대해 환관은 그저 잘한다는 말만 할 뿐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불어나는지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환관의 서재에 쌓여가던 문서들과 괴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환관이 반역을 위해 몰래 축적한 재산과 음모의 증거들이었던 것이지요. 마님, 환관이 수호를 내 집으로 보내려는 이유가 가문의 명예를 잇는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바뀔 때 수호가 그 안에서 권력을 쥐고 궁궐의 내시로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할 계획이었습니다. 희진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환관이 수호를 내시로 보내려는 것이 그저
궁궐에서 출세와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수호는 그저 대감의 욕심에 이용될 도구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동석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환관은 수호가 내시부에 들어가고 임금이 바뀌면 그 아이를 통해 궁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호는 단순한 내시가 아니라 환관의 속셈을 위해 철저히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희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수호가 자신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그 어떤 일보다도 지켜야 할 존재였는데 환관은 그 아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수호는 내 아들이야. 절대로 위험한 내시로 들여보낼 수 없음이야. 더구나 이런 음모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 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마님, 그래서 제가 마님과 수호를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관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마님과 제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문서와 증거들을 가지고 환관을 제거해야만 수호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마님께서 빼내 오셔야 할 듯합니다. 그 문서가 무엇이던가? 환관이 관리하며 훈련하고 있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그 사병들이 있는 요새의 지도와 명단입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병을 무사로 양성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요새와 명단이야말로 환관을 처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알겠네. 대감께서 숙직하러 들어가면 우리 함께 그 문서를 찾아보세. 그리하여 동석과 희진은 함께 환관의 비밀 문서들을 손에 넣고 이 모든 증거를 궁궐로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환관이 축적한 막대한 부와 이를 통해 왕을 몰아내려는 반역 계획이 상세히 적힌 문서들이 모두 드러났지요. 동석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함께 모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희진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환관의 따뜻한 보호 아래 삶을 이어왔기에 그를 배신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가슴 아팠지요. 그러나 수호를 지켜야 했고 이미 환관은 반역을 꾀하고 있는 자였기에 그의 죄를 묻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석은 그 문서들을 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동석을 환관의 집에 새작으로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임금님이었지요. 임금님이 환관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왕실과 대신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자꾸만 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때 충성스럽고 원만했던 대신들 사이에 갑자기 불화가 일어나고 후궁들 간에도 알 수 없는 소문과 갈등이 생겨나는 일이 잦아졌지요. 그 와중에 후궁들 사이에 퍼진 소문과 대신들 간의 불화의 출처가 모두 환관의 주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환관의 미묘한 개입이 왕실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 임금님은 환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지요. 그리하여 임금님은 환관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 동석을 비밀리에 새작으로 파견하여 환관의 모든 행보를 감시하도록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전하, 여기 있는 문서들이 환관의 모든 음모를 밝힐 증거입니다. 그는 반역을 꾸미고 있었으며 이 문서들이 그 증거입니다. 임금님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신중히 살펴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임금님은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반역이로구나. 이 증거들로 환관은 이제 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곧바로 환관에게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관은 그동안 쌓아온 부와 권력을 믿고 자신을 무너뜨릴 자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궁궐로 잡혀 들어가 죄를 묻게 되었지요. 환관이 체포된 이후 동석의 진짜 신분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궁궐에서 환관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중요한 인물이었지요. 동석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이제 궁궐 내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희진 역시 동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갈등을 넘어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했지요. 동석은 수호를 포함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지켰고 희진도 그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동석과 희진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해졌습니다. 수호는 이제 내시로 보내지는 대신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곧 아들, 딸들이 태어나 가정은 더 커지게 되었지요. 희진과 동석은 수호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잊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권불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으로 환관이 아무리 부와 권력을 쌓으려 해도 결국 그의 탐욕은 파멸을 불러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희진과 동석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통해 결국 평화롭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가와만사성, 즉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처럼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위한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이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들꽃야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와만사성 하시지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늘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